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제한 능력자의 종류와 그에 따른 행위 능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제한 능력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미성년자죠. 그래서 갑이 미성년자라고 할 때요. 갑이 미성년자. 또 그 법정 대리인이 A라고 하죠. 그래서 갑과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와 상대방이 거래 행위를 하였습니다. 자, 이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거래 행위를 하게 되면은 갑은 이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취소의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취소 파트가 뒤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취소의 효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룹니다. 다만 뭐 이제 결론만 놓고 말하면은요.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법률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어떤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요. 처음부터 이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취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이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미성년자는 취소를 통해서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 있고요. 이때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성년자 측에서는 이 법률행위를요,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법률행위를 확정적 유효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돼요. 자, 그러면 요 법률행위는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추인도 할 수 있고, 취소를 하면 확정적 무효, 또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데, 그러면은 현재 이 법률행위는 일단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유효는 유효합니다. 유효는 유효하지만은 이 법률행위는 장차 취소해서 무효도 될 수 있고 추인해서 유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효는 유효이지만 확정적 유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 상태가 머물러 있습니다. 유동적 유효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즉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유동적 유효 상태가 있게 되고요. 이때 그 유동적 유효 상태를 취소 또는 추인을 통해서 확정시킬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미성년자 측에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 측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되겠죠. 상대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그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겠죠. 무효가 될지 유효가 될지는 오로지 미성년자 측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를 유효로 전제로 해서 이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취소할 때를 대비해서 그냥 기다려야 될지 이런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한 지위, 상대방의 불안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우리 법에서는 일단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하게 보호를 해주는데 이렇게 일방 당사자가 강하게 보호가 되면 상대방은 훨씬 더 약한 지위, 불안한 지위를 갖게 되겠죠. 따라서 상대방이 이 불안한 지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특별한 상대방 보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요. 20페이지 보시면 제한 능력자 상대방 보호 제도라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은 불안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요. 또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이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추인된 것으로 취급하는 법정 추인 제도가 하나 있고요. 자, 법정 추인이 돼버리면 확정적 유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니까 당사자는 이제 안정된 지위를 갖게 되겠죠. 또는 이 취소권 행사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취소권은 우리가 뒤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이 형성권이라고 해서요.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유효했던 것을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를 이제 형성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0년입니다. 자, 10년이라는 시간 안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복잡한, 빨리 진행되는 이 법률 관계 속에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이 취소에 있어서는요, 추인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취소권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취소 파트에서 자세히 또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으로 줄여놨다라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3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불안한 지위가 있다라는 거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따라서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를 이제 몇 개 두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2에 있는 최고권, 확답 촉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 자세한 내용을 우리 입문 강의 시간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을 알기보다는 개념적인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은 이 무능력자,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측이 되겠죠. 제한 능력자 측에게 너희 취소할래? 빨리 추인할래? 빨리 좀 결정해 달라라고 최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한 달의 유예기간, 그러니까 취소할 것인지 추인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한 달의 유예기간을 정해서요. 한 달의 유예기간을 정해놓고 최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때 넌 추인할래 취소할래 이렇게 확답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추인도 할 수 있고 최고도 할 수 있는 자에게만 확답 촉구, 즉 최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미성년자는요, 제한 능력자는 뒤에서 하겠습니다만 단독으로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곳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손해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독으로 추인은 할 수 없습니다. 추인은 확정적으로 유효를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한 다음에 단독으로 추인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추인은 단독으로 못해요. 그러나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정 대리는 단독으로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최고는 아직 이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 상태에 남아있을 때요. 즉 미성년자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취소는 할 수 있어도 추인을 못하기 때문에 취소와 추인을 다 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행위를 한 다음에요. 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을 때요. 능력자가 됐을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또 이제는 능력자가 됐으면 이제는 그 능력자는 추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능력자인 그 과거에 제한 능력자였던 그 능력자 갑한테 추인 또는 취소를 최고할 수가 있지만 여전히 미성년자인 상태,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 머물렀을 때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이제 최고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달 안에 최고를 해가지고요. 한 달 안에 확답을 달라고 최고를 해서요. 그러면은 한 달 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확답을 하게 되면, 이 법정 대리인 확답을 하게 되면은 3년 동안에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그 상대방의 최소한 한 달 안에는 이제 법률 관계가 확정이 됨으로써 법률 관계가 이제 안정되게 되겠죠. 한 달 안에는. 그래서 한 달 안에 이제 확답을 하면은 확답한 대로 이제 법률 관계가 안정이 될 것이고, 만약에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는다면은요,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있는 그대로 냅두자라는 의미로 파악을 해서요, 추인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이제 뭐 무효가 되든 유효가 되든 법률 관계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불안정한 상대방의 지위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요. 민법 15조에 1항, 2항, 3항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복잡한 설명해 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자, 제한 능력자 상대방은 그 제한 능력자 측에게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정해서 최고함으로써 당사자 상대방의 불안한 지위를 안정시킬 수가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확답 촉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달간의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또 불안한 지위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한 달간의 지위, 이 불안한 지위도 해소하고 싶으면은 을은 상대방은 아예 이 법률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서 이 법률행위가 계약이었을 때는요, 계약을 철회할 수가 있어요. 야, 뭐 법률행위를 했는데 너 뭐 미성년자였어? 너 제한능력자였어? 그러면은 야, 그러면 없었던 것으로 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자. 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이 제한능력자에게 손해보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대방도 철회를 통해서 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이때 이 철회는 법정 대리인에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법정 대리인에게 당연히 철회를 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이것은 철회는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제한능력자에 대해서도 철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철회는 이제 없었던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보통 우리가 계약에 있어서는요,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철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단독행위,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이제 하나의 의사표시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가 법률행위 시간에 또 합니다. 이런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단독행위를 없었던 것을 하는 방법으로는 철회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거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철회 또는 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법률행위가 계약이었을 때는 철회를 할 수가 있고, 이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였을 때는 이제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나 이제 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빨리 법률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제 철회권과 거절권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해가지고요. 만약 갑이 이 법률행위를 할 때요. 갑이 자기가 능력자라고 속임수를 사용을 했다든지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라고 속임수를 사용했을 때 이런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까지 보호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보호할 가치는 없기 때문에 또 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동의나 또는 자기가 능력자라고 속임수를 썼을 경우에는 취소권을 배제를 합니다. 즉, 더 이상 미성년자 쪽에서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자, 취소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겠죠. 유효가. 자, 이렇게 함으로써요, 상대방의 불안한 지위를 다소나마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한능력자가 능력에 관해서 속임수를 썼을 경우에는 이때는 그 취소권을 배제함으로써 상대방을 이제 안정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인데요. 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깊이 다루긴 해야 될 텐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다룰 것이고요. 자, 제한능력자와 관련돼서는요, 그 종류에 따른 행위능력 중요하고 나아가서 그 상대방 보호, 즉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요것이 이제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는 한 이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21페이지 보시면 주소가 나오죠. 자, 이 주소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인의 어떤 법률행위는 주소를 통해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경우가요, 주소 밑에 법조문 18조 밑에 보시면 우리가 바로 이 다음에 보게 될 이제 부재와 실종이 바로 자연인의 주소를 중심으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또 그 이외에도 채무의 변제지요. 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이제 변제를 해준다. 이 사람이 채무자고 이 사람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때요. 이때 1억 원의 변제를 할 때 과연 갑이 을한테 와서 변제를 해야 되느냐, 을이 갑한테 가서 돈을 받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한테 가서 변제를 해주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을이 직접 와서 돈을 가져가기로 했다든지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약정이 없을 경우에, 그러나 약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변제하기로 했는지 약정이 없다.
라고 하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이 이제 보충 규정으로서 이제 법조문을 두고 있는데 그때 우리 법조문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에게 채권자의 주소지에 와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은 갑은 지연이자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와서 변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법을 읽다 보면은요, 이제 주소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주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법률 관계가 이제 해결된다든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주소는 부재와 실종의 표준이 되며, 부재와 실종은 우리가 바로 다음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변제의 장소라든지, 또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가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은 바로 이제 사망한 자를 말합니다. 사망한 자. 이 피상속인,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망하면 이제 상속을 받는 자가 이제 상속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소라는 개념이 민법을 읽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그 주소를 결정하는 표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 의뢰 주소지에서 변제를 해야 된다. 갑이 의뢰 주소지에서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소를 정하는 표준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민법에서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조문을 보시면요, 주소의 결정 기준과 관련해서 1항 보시면은 18조 1항 보시면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란다. 자, 생활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소 그러면은 주민등록지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공법,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할 때라든지 이렇게 공법상 주소지를 우리는 주민등록지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사법상의 주소지요, 이런 사법관계에서 주소지는 주민등록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어디가 생활의 근거가 되고 있냐? 생활의 근거라는 것은요, 의식주가 해결되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으면요, 비록 이 사람의 주민등록 등본에는 주민등록지는 비록 부산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서울에서 한 3년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으로 옮기지를 않은 것이죠. 옮기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갑은 돈을 갚을 때 서울에서 돈을 갚아야지, 주민등록지가 부산이라고 해서 부산 가서 돈을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의식주가 해결되고 있는 곳, 이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주소가 됩니다. 따라서 주소를 정할 때는요, 이렇게 주민등록지라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어느 곳이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질주의에 의해서 주소가 결정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을이라는 사람한테 변제를요, 3월 31일 날 변제를 하기로 했어요. 자, 3월 31일 날 변제를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평일에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또 주말에는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평일에는 서울의 생활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은, 주말에는 또 부산이 또 생활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3월 31일이요, 평일로 걸리게 되면은 이때는 을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변제를 해야 되지만, 3월 31일이 주말로 걸리게 되면은 이때는 을이라는 사람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또 변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주소는 어떤 우리가 공법상의 주소지라고 했을 때는 주민등록지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딱 이제 단일하게 하나의 주소, 그것도 형식적으로 이제 주민등록지라고 형식적으로 하나의 주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주소는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활의 근거가 이제 여러 곳이면은 여러 개가 주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소는 여러 개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결정하는 기준은 실질주의와 복수주의에 따라서 생활의 근거 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2항 보시면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요, 또 일정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거래 행위를 하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재미교포예요. 그래서 저쪽 이제 캘리포니아 LA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잠시 국내에 한 2개월간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주소는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미국의 LA가 됩니다. LA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을한테 갑이 돈을 빌렸으면 갑은 을한테 LA까지 가서 돈을 갚아야 되느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국내에 주소가 없었을 때, 그러면은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대신에 국내에 잠시 머물고 있는 것, 그러면은 잠시 머물고 있는 곳이 생활의 근거는 됩니다만은 근거의 정도가 주소보다는 조금 약하죠. 자, 이런 곳을요, 우리는 거소라고 합니다. 거소. 그래서 만약에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국내에 거소가 있을 경우에는 그 거소를 주소로 보고요, 그 거소에서 변제를 해도 됩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요, 생활의 근거 자체가요, 계속 이제 떠돌고 있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는 없이 거소만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거소를 주소로 보고 거소에서 변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19조, 20조에서는 거소라는 개념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정도가 주소보다 조금 약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19조 보시면요, 주소가 있는데 이제 알 수가 없다든지 또는 주소가 아예 없는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거소를 주소로 모아서 그 거소에서 변제를 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조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주소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보고 그곳에서 변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와 이제 거소를 살펴보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가주소라는 곳이 있죠. 가주소. 자, 우리가 법에서요, 읽다 보면은 이 가짜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한자어로는 이 가짜를 거짓 가짜를 사용을 합니다만은 거짓 주소 이렇게 해서 가지 마시고요. 잠정적 주소, 임시적 주소, 잠정적, 임시적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완전한 주소는 아니지만, 완전한 주소는 아니고 다만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주소, 이것을 우리는 가주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가주소가 돼요. 자, 을이라는 사람은 서울이 이제 주중에는 서울이 주소고 주말에는 부산이 주소입니다. 자, 3월 31일 날 변제를 갑이 하는데요. 마침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서울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주말에 걸렸어요. 주말에. 자, 주말에 걸렸으면 이 사람이 부산으로 이 사람이 이제 가서 변제를 해야 되는데, 마침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이 3월 31일 날 대전에 올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을이 갑한테 말합니다. 내가 그날은 대전에 있을 것 같으니까 대전에서 또 변제를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갑은 부산까지 갈 필요 없으니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은 대전에서 내가 변제를 하마. 자, 그러면은 변제의 장소가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대전이 변제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전은요, 잠시 을이 하루 머무는 곳이지 주소도 아니고 거소도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요 법률행위요, 돈을 변제하는 요 하나의 법률행위, 이 개별적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갑과 을이 대전을 이제 주소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대전에서 변제하기로 당사자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대전, 실질적인 주소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주소, 이런 주소를 우리는 가주소라고 합니다. 가주소. 그래서 당사자 합의에서 가주소가 정해졌을 때는요, 이 가주소에서 이제 당사자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가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조 보시면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할 때는 그 행위에 관해서는 그 가주소를 이제 주소로 보고요, 그 주소에서 이제 변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주소와 관련돼서 이렇게 가주소를 당사자 합의해서 정해놓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가주소라고 한다. 자, 그 가주소는요, 항상 을의 주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법률행위에 있어서만 이제 주소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소를 이제 결정하는 방법을 보았고, 그런데 이런 주소가 이제
주소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뭐 채무의 변제지라든지 또는 상속 개시지와 관련도 있는데 채무의 변제지는요, 이것은 채권법에 나오는 내용이고 상속 개시지가 된다는 것은 이제 또 가족법, 상속법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소와 아주 우리가 총칙에서 다루는 주소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 시험법에는 채권법이나 가족보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주소와 관련돼서 우리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요, 부재와 실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재와 실종이 주소와 관련돼서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부재와 실종을 하기 전에 이제 주소를 다뤘고요. 주소가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은 이제 부재와 실종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재를 먼저 보도록 하죠. 부재.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서울에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 5층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5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돈으로만 이 건물을 산 것이 아니고요, 은행으로부터 이제 융자를 받았어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이제 건물을 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은 이제 대출금에 대해서 매달 이제 이자를 이제 납입을 해야 되겠죠.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있겠죠.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입자, 그러니까 뭐 한 명, 세입자 중에 한 명을 병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병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월세를 받아야 되겠죠. 월세를 받죠. 자, 월세. 세입자라는 것은 이제 임대차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임차인이에요. 우리가 보통 월세라고 단어를 사용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단어로는요, 이것을 차임이라고 합니다. 차임. 빌리는 대가라는 거죠. 차는 빌릴 차자고, 임은 이제 대가. 우리가 임금할 때 그런 임자입니다. 빌리는 대가를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임을 받아서 이제 이자를 이제 지급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법률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어 가는데,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으면서 이제 이자를 받아가지고 차입을 받아서 이자를 지급하고요. 이럼으로써 이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럼 병은 이제 갑에 대한 채무자가 될 것이고요. 채무자가 될 것이고, 이제 을은 갑에 대한 이제 채권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매달 이제 이렇게 법률관계를 자기가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갑이 잠시 아프리카로 한 1년간 여행을 떠난다고 해보죠. 자, 갑이 1년간 여행을 떠나게 되면요, 그 1년간 어떻습니까? 채무자로부터 차임을 받아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법률관계를 계속 이렇게 형성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그러면 이제 뭐 올스톱이 돼버리는 거죠. 차임도 지급하지 못하고 이자를 받아가지도 못하게 되고요. 자, 은행에서 직접 병한테 돈을 받아갈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요. 중간 고리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1년간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버리면은 이걸 뭐 중간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아프리카로 떠날 때 이 건물과 관련된 자기 대신에 이 건물과 관련된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 A라는 어떤 사람을 특정해 가지고 재산 관리인을 지정을 해 놓고 떠나야 되겠죠. 재산 관리인을 지정을 해놓고 떠나게 되면 A라는 사람이 갑을 대리해서 그 재산 관리를 함으로써 이제 차임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산 관리를 정하고 떠나게 되면 아무런 법률 관계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은 만약 이런 재산 관리를 선임하지 않고 떠나버렸을 때요. 자, 떠나가지고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산과 관련된 법률 관계가 다 멈춰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률 관계의 원활한 형성을 위해서요, 법원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일정한 조치. 자, 그래서 재산 관리를 선임하고 떠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선임하지 않고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면은 법원에서 이 재산과 관련된 이제 재산 관리에 특별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자신의 주소, 서울을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재자라고 합니다. 주소에서 이제 떠나 있다는 거죠, 부재자.
이런 부재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재산 관리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밑에 이제 부재자와 실종 이렇게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주소나 거선을 떠나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를 우리는 부재자라고 합니다. 부재자. 그러면은 그 재산 관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개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자를 받아야 할 채권자, 또 차임을 지불해야 될 채무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이 법원에 예, 재산과 관련된 이제 일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고 법원이 이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보시면요. 따라서 이제 생사불명자도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실종 선고 전까지는 이제 부재자로 다루어지는데요. 이 부재자 제도는요. 부재자의 재산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만약에 부재자에게 따로 재산 관리인이 존재한다고 하면은요. 그래서 갑이 A에게 뭐 재산 관리를 선임한 다음에 떠났다든지 또는 재산 관리는 선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에 대해서는 재산 관리인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 친권자가 따로 있다든지 후견인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재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만 이제 법원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재자의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관련돼서요. 이제 먼저 양가를 1번 보시면은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두지 않았을 때 또는 부재자의 재산 관리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법원은요. 이렇게 이해관계, 이 재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 채무자 이런 자들의 청구에 의해서 이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적인 형성을 위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요. 만약에 조치는 여러 가지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처분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병은 이제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차임 주면 되고요. 처분한 다음에 돈을 갚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그리고 남는 돈은 가지고 있다가 부재자가 돌아오면 그때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유재산을 이렇게 쉽게 처분하기는 이렇게 처분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요.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관리를 선임하고만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재산관리를 선임하지 않고 떠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만 주로 하는 조치가 갑 대신에요. 법원이 직접 재산관리를 이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선임하지 않고 떠났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산관리를 선임한다라는 거죠. 자, 이때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는 이제 지위.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갑에 선임된 것이 아니라 법원에 선임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지위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방가로 1번의 오른쪽 이제 보시면은 필요한 처분으로는 주로 재산관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 재산관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갑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갑이 직접 선임한 사람이 갑을 위해서 재산 관리를 하듯이 이 법원에 선임된 사람도 갑을 위해서 이제 재산을 관리해야 됩니다. 따라서요, 이 사람의 이제 고난은 단순히 관리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 또는 이것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좋은 방법으로 계량하는 행위 이런 것들 보존, 이용, 계량 행위는요. 보존행위, 계량행위는 각 부재자에게 모두 유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야. 처분행위는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처분행위는 갑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고요. 다만 지금 당장 처분할 필요성이 있다. 그대로 두고 있었을 때는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처분은 또 해야 되겠죠. 부재자를 위해서. 다만 이 처분 행위는 갑에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요. 반드시 가정법원. 자, 부재자 재산관리를 선임하는 법원이 가정법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고요. 허가를 받아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처분 행위를 가정법원 허가 없이 하게 되면 이 사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가 되겠죠. 이 사람의 권한은 처분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처분행위는 권한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는. 따라서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요.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요, 이런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는 이제 무효라고 하는데요. 보다 엄격히 말하게 되면은 이때 재산관리인은요, 재산관리인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의 대리인. 그래서 갑이 선임했을 경우는 이제 A는 갑의 대리인이 되겠죠. 그러나 법원에 선임한 사람도 갑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의 대리인이 됩니다. 자, 이때 대리인은 우리가 대리 시간에 다시 자세히 다룰 텐데요. 예, 본인에 의해서 직접 선임된 사람은 이제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본인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선임됐을 때,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서 선임됐을 때, 그러니까 본인의 임의적인 의사에서 선임된 것이 아닌 경우, 법률의 규정에 선임됐을 때를 이런 재산관리, 이런 대리인을 이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법정 대리인. 그래서 가정법원에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이제 법정 대리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대리 시간에 다시 할 테지만 이 대리인이요, 그 권한을 넘어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특히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무권 대리. 물론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이제 무효. 구체적으로는 이제 무권 대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재산관리는요, 재산관리는 이제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처분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재산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가요,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제 갑이 돌아왔습니다. 갑이 돌아왔으니까 A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관리행위를 이제 종료해야 되겠죠. 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갑이 살아서 돌아왔다든지 또는 갑이 사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그 상속인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갑이 사망하게 되면 그 상속인의 소유가 되고, 그 상속인은 부재자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재산관리는 재산관리를 계속해서는 안 되겠죠. 또는 갑이라는 사람이 멀리 아프리카로 떠났는데요. 요새는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재자를 선임하지 않고 떠났더니 법원에서 선임을 해버렸더라 이거죠.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선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늦게라도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겠죠. 선임하게 되면 갑이 재산관리인을 따로 선임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 임무가 종료가 되겠죠. 자, 법원에 의해서 이제 선임을 합니다. 선임된 사람이 이제 있는데요. 자,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종료를 하게 되는 거죠. 종료. 그래서 종료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다만 관리에 종료해가지고요. 첫 번째 단락 보시면은 방금 설명드렸죠. 재산관리를 따로 뒀다든지 부재자가 돌아왔다든지 또는 부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재산관리는 이제 재산관리를 종료해야 되는데요. 종료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재산관리인의 그 지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산관리는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이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종료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서 선임 취소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선임 취소의 그 재판, 선고가 있어야만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종료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선임이 취소되기 전에 요때 이루어진 행위예요. 요때 이루어진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졌다랄지 보존, 이용, 계량행위는 종료 사유가 발생한 이후라고 하더라도요. 아직 선임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행위는. 그러니까 선임 취소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종료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임 취소가 되면 그때 비로소 종료가 된다는 거죠. 이때 선임 취소는요, 선임이 취소되면 이때부터 선임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임 취소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그 선임 취소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 그러니까 선임 취소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이제 유효하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양가로 2번은요,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두었습니다. 자,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줬어요. 그래서 직접 선임을 했습니다. 직접 선임을 했을 경우에요. 자, 이렇게 선임을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직접 선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예외적으로 첫 번째로 만약에 재산관리인을 선임을 하면서 1년 계약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한 1년 안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1년 기간만으로 이제 A한테 재산관리를 맡겼는데 갑이 1년 안에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1년 안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은 A는 1년이 지나면은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재산관리인이 없는 것과 똑같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또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서 이제 법원이 이제 선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본인의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 소멸이죠. 권한 소멸. 그러니까 임기가 다 지나가지고 권한이 소멸한다 그랬지. 소멸하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은 만약에 부재자가 생사불명이 됐을 때요. 자, 법원이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선임했을 때는 법원에서 간섭하지 않는 것은 이 부재자가 이 재산관리를 통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굳이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재자가 생사불명이 돼버리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면은 갑에 의해서요, A를 통해서 갑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그래서 갑의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됐을 때요. 부재자가 생사불명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통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도 법원에서 간섭을 합니다. 자, 이때 법원에서 간섭하는 방법은요, 부재자가 아직 권한이 소멸한 건 아닙니다. 단지 부재자를 통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재자 재산 관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유임시키면서 이제 감독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부재자 재산 관리를 다른 사람으로 이제 개임함으로써 법원에서 간섭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마치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두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서 이제 간섭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인문 강의 시간이니까요, 요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깊이 있게 이렇게 하나하나를 인문 강의 시간에 모든 것을 이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에서 보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천천히 이제 풀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5회에서요, 실종 선고가 있습니다. 이 실종 선고는요, 자, 무죄자가 만약에 생사불명이 됐어요. 자, 생사불명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부재자의 재산을, 그러면 결국 이제 법원이 간섭을 해가지고요, 법원이 만약에 처음부터 재산관리인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선임을 했을 것이고, 재산관리인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법원의 간섭을 통해서 법원에서 이 사람을 유임시키면서 감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을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이제 개임을 한다든지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재산관리인에 의해서 이 갑의 재산이 관리가 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생사불명이 되면 언제까지 남의 손에 의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손에 의해서 계속 관리